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아이코크는 한국계 동양인으로 굉장히 재능 있는 댄서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댄스 수업을 받기 위해서 버클리에 있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기다리던 버스는 쉽게 올 생각을 하지 않았지. 기다리다 지친 그녀는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합니다. 히치하이킹이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었을 때였대요. 자, 그런 그녀에게 캠퍼의 차가 다가갑니다. 1972년 9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캠퍼가 자신의 범죄의 또 다른 희생자로 선택한 아이코크의 나이는요, 당시 15살이었어요. 사실 캠퍼는 그녀의 나이에 좀 놀라기도 했대. 하지만 이 아이코에게서 자신의 살인 환상을 보다 영감을 줬대. 그런 에너지를 느꼈대. 그녀를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다음에 할 모험에 그녀는 완벽한 뭐라 그럴까, 희생자로 보였던 거지. 그리고 그는 아이코크를 선택합니다. 자, 캠퍼는요, 이제 이 스릴을 즐기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는 동양인 소녀를 상대로 게임을 하기로 해요. 샌프란시스코로 데려다 달라는 동양인 소녀를 태운 캠퍼는요, 산타크루즈 북쪽에 있는 산속을 향해 자신의 차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게임을 시작해요. 그리고 캠퍼는 일단 자신이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듭니다. 자, 아이코크는 캠퍼를 우연히 만났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야. 처음 보는 남자란 말이야. 근데 그 남자가 자신을 이상한 산속으로 막 데려가려 그래. 거기다가 갑자기 총까지 끄네. 그녀의 나이는 15살이었어. 그는 소름 끼치게 무서워했지. 근데 거기다가 이 캠퍼가 총까지 드니까 그냥 굳어버려요. 자, 그런데 캠퍼는요, 다시 총을 내려놓고 차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못 들어오게끔 차 문을 잠근 상태에서 나가버려요. 캠퍼의 총도 차 안에 있었고 차 문은 자기가 잠궈갔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들어올 수도 없었어. 그래서 아이코크는요, 자기가 총을 움켜줘요. 그리고 캠퍼를 견제하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고 경찰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캠퍼는 그러기엔 너무 똑똑했어. 자, 일단은 총을 보여줬을 때부터 아이코는 겁에 질렸어. 그녀는 이미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15살짜리 소녀가 이 총을 갖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쏠 거야, 뭐야? 어떻게 쏘는지는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일단 그녀는 이미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캠퍼는요, 이미 아이코크가 결코 쉽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캠퍼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문 열어. 하지만 그녀는 열어주지 않죠. 싫어요. 캠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 사실 그 총으로 나 자살하려고 했었던 거야. 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아, 모르겠어. 혼자 죽기 외로웠나 봐. 미안, 놀랬지. 그럼 네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게. 캠퍼의 예상대로 아이코는 차문을 열어줍니다. 6피트 9인치, 2m가 넘는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센 남자를 다시 차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캠퍼는 들어오자마자 아이코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녀의 콧구멍에 쑤셔넣어요. 그리고 그녀가 숨을 못 쉬어서 숨이 막혀 죽여버리게끔 하죠. 아이코는 저항을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코가 굉장히 여리여리한 여자였어. 어떻게 이기겠어 얘를. 2m가 넘고 체중이 막 그때 당시 230kg인가 220kg인가 넘었대. 그때 얘를 어떻게 이기겠어. 못 이기지. 여자 3명이 덤벼봐라. 얘가 얘한테 이길 수 있간디. 어쨌든 그녀는 막 정신을 잃었어. 계속 이거 조르는 숨 못 쉬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 의식을 잃습니다. 캠퍼는 아이코 쿠를 차에서 끌어내서 땅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생기를 잃어가던 15살의 소녀를 강간합니다. 아이코는 잠시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캠퍼는 그녀의 목을 계속 졸랐죠. 그녀의 스카프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손으로 조르기도 했고요. 그녀가 죽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의 목을 졸랐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체가 자기 차 트렁크 안에 실릴 때까지 그녀를 죽였죠.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트렁크에 싣고 캠퍼는 그곳을 떠납니다. 몇 마일을 달린 후에 캠퍼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로컬 바 앞에서 자신의 차를 멈춰요. 바에 들어가기 앞서 그는 트렁크를 열어서 일단 자신의 기념품인 아이코크의 시체를 한번 쓱 보죠. 그리고 나서 바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인 2명의 여성, 아까 그 메리앤과 아니타의 경우랑 마찬가지로 아이코크의 몸을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이코의 머리와 손들을 잘라내요. 그리고 그녀의 조각들을 그녀의 몸통 다른 위치에 배치하면서 막 장난을 치는 거야. 발은 여기, 손은 발의 위치, 막 이러면서. 캠퍼는 아이코크의 머리와 손들을 바우덜 크릭이라는 마을 북쪽 지역에 묻습니다. 자, 그녀의 시체는 다음 해 5월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체는요, 그 메리앤과 아니타, 처음에 죽었던 2명의 여대생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코크와 그 여대생 2명은 다른 사람이 죽였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그는 아이코크를 상대로 한 게임에서 자신이 또 승리했다고 희열감에 빠지죠.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게임을 시작합니다. 에드 캠퍼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얘가 감옥에 가 있었잖아. 뭐 감옥이라기 좀 그렇죠.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잖아. 그래서 가석방을 받았잖아. 하지만 여러분, 가석방이 된다고 해서 얘가 100% 자유롭게 된 건 아니야. 왜냐면 얘가 그 집행유예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얘를 좀 관찰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는 자기가 조금 더 확실한 자유를 보장받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손에 쥐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죠. 그게 뭐였냐면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자신의 정신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했어요. 그는 학교 성적이 좋았어. 그리고 의사들도 그를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었지. 그리고 그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 그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범 답안처럼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원하는 답대로 움직여 줘요. 첫 번째 의사는요, 캠퍼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캠퍼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이유도 없어요. 라고 의견을 내놔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는요, 실제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 normal 그리고 safe 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normal하고 safe하다고, 안전하고, 평범한, 보통의 이런 단어들을 쓴 거야. 캠퍼는요, 그 똑똑한 전문가들을 납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죠. 그가 정신과 의사들에게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던 날은요, 어떤 날인 줄 알아요? 바로 아이코크를 죽인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미 여대생 2명을 죽였고, 그리고 아이코크를 죽인 바로 그 다음 날 정상인이라는 완벽한 의사들의 진단을 얻죠. 그가 얼만큼 영리했는지 알겠지? 1973년 1월 7일 에드먼드 캠퍼는요, 22구경 자동 소총을 구입합니다. 그건 그를 미친 듯이 열광케 했어요. 아이코크를 살해한 자동 소총을 사던 그 이전까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거야. 그날부터 에드먼드 캠퍼는 귀여운 히치하이커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다시 살인 행각을 재개합니다. 18살의 나이의 여대생 신디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 샬이었어요. 어쨌든 수업을 받으러 이동하던 중에 그녀는 실종됩니다. 그녀는 히치하이킹을 했고 친구의 집에서 도중 하차했어요. 그 후 누군가에 의해 목격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또 다른 누군가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그 또 다른 누군가는 바로 캠퍼였죠. 자, 그는 신디를 자기 차에 태우고 왓슨빌 근처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서 캠퍼는 강제로 신디를 트렁크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권총을 사용해서 그녀를 쏴 죽이죠. 자, 탄알은 그녀의 두개골에 바로 박혀요. 자, 그 당시 에드먼드 캠퍼는요, 어머니 크라넬과 다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날에는 일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집을 비운 상태였고, 엄마가 자리를 비운 걸 아들은 알고 있었지.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죽인 여자를, 그 시체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욕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잘라낸 팔다리로 던져버리고 팔다리가 없는 몸통에 강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드먼드 캠퍼는요, 밤새도록 신디를 자기 방 안에 놔둬요. 그는 살인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녀들의 영혼 속에 있고 그녀들을 죽임으로 해서 그녀들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인 여대생들, 자기가 죽인 여자들을 자신의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죽였으니까 그녀들은 영원히 내 건 거야. 자, 캠퍼는 그녀의 목을 다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있던 총탄을 제거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뒷마당에 묻어요. 그리고 묻을 때 어떻게 묻는지 알아? 아, 소름 끼쳐. 그녀 얼굴을 있잖아, 자기 방 쪽을 향하게 해서 묻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남자의 방이라고 치면 이 여자의 시체를 이쪽으로 해서 묻어요. 그녀가 항상 나를 볼 수 있게, 내가 그녀를 항상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는 항상 밤에 창문을 열고 그녀와 대화를 했대요. 역겹지? 나 말하면서 너무 역겨워.
그런데 그가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듯, 자신의 아내한테 얘기하는 듯,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대요. 자기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 너무 보고 싶었잖아. 나 자기를 사랑하나 봐. 뭐 이런 얘기들. 자기가 목을 잘라서 묻은 그 신디의 머리를 보면서 매일 밤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자, 그녀의 나머지 절단한 시체들은요, 바닷가로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요, 해변 절벽 아래로 던져버려요. 하지만 파도가 있잖아, 바다는.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다시 해변가로 돌아오게 되죠. 어쨌든 뿔뿔이 흩어진 각각의 시체 조각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부를 하고 엑스레이, 지문 감식 등을 통해서 신디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그녀의 머리와 오른쪽 손은 아직도 찾지 못했어. 왜냐면 머리는 얘네 집에 묻혀있잖아. 어쨌든 신디는 1월 7일에 실종이 되었어요.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틀이 되지 않아서 토막난 시체로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1973년 2월 5일 에드머드 캠퍼는요, 어머니 크라넬과 함께 또다시 격렬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를 못 이겨서 싸움 도중 집을 나온 캠퍼는 자기 차에 올라타서 대학교 UCSC로 향합니다. 신디를 죽인 지 한 달도 아직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엄마랑 싸워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는 자기 차를 끌고 가서 또다시 살인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캠퍼스에서 그의 게임의 희생양이 된 여성은요, 로잔린드였어요. 그녀는 23살이었어요. 히치하이킹을 했겠죠. 그리고 캠퍼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캠퍼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캠퍼는 다시 차를 멈춥니다. 또 다른 히치하이커를 발견한 거야. 자,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리우입니다. 자, 앨리스는요, 봐봐 여러분, 밤이었어. 하지만 내가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조수석에 여자가 앉아있어. 그럼 어때? 약간 좀 안심되잖아.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에. 그래서 21살 앨리스는요, 특별한 의심 없이 캠퍼의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로잘린드의 뒷자리 바로 오른쪽에 앉았죠. 에드먼드 캠퍼와 2명의 여자들은요, 계속 차를 태운 채 달렸어요. 그리고 살인은 차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벌어집니다. 캠퍼는 22구경을 꺼내서 우선 옆자리에 있던 로랄린의 머리를 맞춰서 쏴요. 그리고 총을 쏴서 죽여버리죠. 그녀는 총을 맞아 그냥 창가 쪽으로 쓰러집니다. 뒷자리에 있던 앨리스는 공포에 빠져들죠. 캠퍼는 재빨리 뒷좌석에 있던 앨리스를 향해 겨냥합니다. 앨리스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캠퍼가 쏘라고 했던 총탄을 피하려고 해요. 때문에 캠퍼는 앨리스의 관자놀이를, 여기 관자놀이죠, 여기를 노리고 다시 그녀를 향해 쏴요. 하지만 로잘린드와 다르게 앨리스는 바로 죽지 않고 캠퍼의 차가 대학 정문에 도달할 때까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하면서 죽인 거야. 빵 빵, 얘가 안 죽으니까 계속 빵. 그러다 보니 대학 정문까지 오게 된 거지. 정문에는 2명의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캠퍼의 차 안에는요, 총에 맞은 2 여자들이 담요에 쌓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죽인 거야. 결국엔 죽였어. 담요로 싸우는 거야. 왜냐면은 총을 쐈으니까 피가 튀겼을 거고, 그럼 이거 감춰야 되니까 애를 담요로 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경비한테 이렇게 말하죠. 취해가지고. 저는 그냥 얘네들 이렇게 숙소로 데려다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캠퍼의 차가 뭐가 있어? 그 대학교의
주차장 그 대학 스티커가 붙어있잖아. 엄마한테 받았던.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그를 들여보내줘요. 그리고 캠퍼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시체들을 재빨리 트렁크로 옮겨 실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들러요. 그리고 주유소에서 그가 빠른 시간에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어두운 밤, 길거리에서 그는 트렁크를 열고 시체들의 목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말이 많아. 왜냐면 아니 어떻게 길거리에서 사람을 토막낼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사실은 캠퍼가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시체들을 절단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어제 다음날 캠퍼는요, 자신의 침실에서 머리가 없는, 머리를 절단한 앨리스와 섹스를 합니다. 강간을 하는 거죠. 머리가 없는 몸통에다가. 그리고 로잘린드의 머리를 들고 들어와서 전에 신디하게 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총탄을 빼요. 이후 캠퍼는 조각난 2명의 여자들의 몸통을 들고 바다로 가서 버려버립니다. 태평양으로 들고 가서 처리한대요. 태평양이 그 넓은데 어떻게 찾겠어. 어쨌든 2명의 여자들은 히치하이킹을 하던 중에 실종됐고 나중에 결국 토막난 시체로 발견되죠. 그런데 얘가 좀 시간 텀을 들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한테서 그녀들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 그 증거가 없었던 거야. 얘랑 연관지을 만한 뭔가 없었던 거지. 결국 에드먼드 캠퍼는요, 모든 살인에 성공을 해요.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에드먼드 캠프에게 희생된 여대생들은요, 단 한 명만 제외하면요, 모두 몸집이 작고 갸냘펐어. 캠퍼는 6피트의 키를 가진 자신의 어머니와는 다른, 어머니도 거의 한 180, 192m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와 분위기가 완전 다른 작고 귀여운 여자들을 찾아다닌 거지. 그러면서 캠퍼는 어린 시절부터 죽은 시체, 토막난 시체를 가늠하는, 그러니까 그걸로 성관계를 하는, 그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약간 그런 애였는데, 특히 얘가 좋아했던 게 있대. 바로 학문 성교와 목을 자르는 거. 그거에 얘가 막 희열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는 2명의 인육을 먹었대요. 피해자의 다리에서 잘라낸 살점으로 마카로니 요리를 만들어 먹었대. 으악. 그리고 자신이 죽인 여성들의 이빨, 머리카락, 피부 조각, 이런 것들을 그의 기념물로 간직해요. 그 나중에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대.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죽이고 싶었던 건 자신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어머니를 죽일 그 광기가 다른 여자들한테 비껴간 것 뿐이다. 비껴갔다라고 분석했대요.